그래서 그는 담담히 말했다. 바로 위쪽 지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는 건 비추천입니다. 왜? 그 남자가 즉시 물었다. 아까 그 자리가 난장판이 됐거든요. 지금쯤이면 큰 놈 작은 놈 다 도망갔을 겁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벌써 돌아왔겠어요? 반은 진심, 반은 빗댄 말이었지만 사람들은 곧장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럴 법했다. 저렇게 큰 물고기를 끌어냈으면 물도 뒤집혔을 테니 그 자리에 남아있을 물고기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속셈을 감추는 이들이 몇 있었다. 특히 방금 질문한 그 남자는 속으로 이미 해질 무렵 몰래 가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루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고는 했다. 믿든 말든 그들의 문제였다. 설령 찾아간다고 해도 그 실력으로는 큰 물고기를 낚아낼 리 만무했다. 설령 운이 좋아서 걸린다 해도 그 낡은 넝마 같은 줄로는 순식간에 끊어질 게 뻔했다. 잠시 쉬고 나자. 루청은 체력이 조금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저희는 먼저 들어갈게요. 다들 계속 즐기세요. 그가 물고기를 들려고 고개를 숙이자 대안이 재빨리 앞질러 움직였다. 내가 들게. 넌 통만 들어. 이거 최소 40근은 나갈 것 같은데? 그는 물고기를 낚아채듯 들어 올리려다 허리가 휘청할 뻔했고 놀란 듯 루청을 다시 바라보았다. 저 여인 몸으로 이런 괴물을 끌어올렸다니. 믿기 어려웠다. 고마워요. 대안 형, 집에 가서 맛있게 대접할게요. 하! 그 말 정말이지? 이런 놈은 내 평생 처음 먹어본다. 사람들은 시끌시끌 웃으며 함께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누군가 외쳤다. 됐어. 그만하고 마을로 가서 구경이나 하자. 맞다. 여기 앉아서 잡히지도 않는 것만 기다리느니 물고기 손질하는 거나 보는 게 낫지. 난 그 빨간 물고기를 더 가까이서 봐야겠다. 처음엔 다들 조금 더 있어 볼까 했지만 루청이 2마리 괴물을 들고 간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낚시의 의욕이 사라졌다. 이틀, 3일을 앉아서 얻은 것보다 그 젊은이가 몇 시간 만에 더 많이 잡았다니 차마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낚싯대를 걷고 짐을 챙기며 황급히 마을 쪽으로 향했다. 어이, 조 노인. 안 가요? 모두 일어났는데 오직 한 사람만 자리를 지키고 있어. 누군가가 물었다. 니들은 먼저 가게. 난 조금만 더 해보지. 혹시 조금 있다가 다시 물지 누가 아나. 조 노인은 실눈을 뜨며 웃었다. 아까 자리 물어본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래, 맘대로 해. 근데 이 자리, 우리가 사흘을 앉아 있었는데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아까 루청이 뭐라 했는지 생각 안 나나? 원래 사람들은 루청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지렁이를 써서 운 좋게 한두 마리 잡은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오늘 눈으로 본 뒤 더는 깔보지 못했다. 물고기 크기가 워낙 압도적이라 아직도 등골이 서늘할 정도였다. 저 약한 대마 줄로는 한번 튀기기만 해도 바로 끊어졌을 것이다. 사람들이 완전히 멀어지자 조 노인은 주위를 슬쩍 둘러보고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걸 확인하곤 벌떡 일어나 재빨리 낚싯대를 접었다. 바보들! 아까 그 여성 말만 믿다니. 내가 그 자리에 물고기가 없다고 믿을 것 같나? 오늘 반드시 가서 확인해주마. 그는 중얼거리며 짐을 챙기고 루청 남매가 떠난 방향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3사람이 된 룩탄 일행을 따라잡지 못했다. 대안이 함께 짐을 들어주니 속도는 훨씬 빨랐고
강도 마을에서 멀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직 강가에서 허둥지둥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룩탄과 두 사람은 이미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그리고 마을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온 마을이 들썩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대안의 어깨에 가로로 걸린 거대한 물고기는 도무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다. 거기에다 원래부터 자랑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마을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사람마다 어깨를 내밀며 말했다. 봐요. 이거 얼마나 큰지. 마을 사람들이 눈이 먼 것도 아니고 사람 반만 한 크기의 푸른 비늘이 번쩍이는 물고기라니. 모두가 눈을 휘둥그레 뜰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대안이 저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대. 엄청나네. 누군가 소리치자 마을 절반이 몰려 나왔다. 그리고 정말로 그 물고기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컸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감탄이 쏟아졌다. 어이구, 대안아. 도대체 어떻게 잡은 거냐? 20근은 훌쩍 넘겠는데 대단하구나. 역시 강에서 잔뼈가 굵은 사내는 다르다니까? 정말 기세가 남다르네? 사람들은 빙 둘러서서는 손으로 만져보고 입으로 칭찬하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난리가 났다. 룩타는 옆에서 웃음을 지었다. 대안이 신나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전생에 함께 낚시하던 친구들이 떠올랐다. 누군가 큰 고기를 잡기만 하면 동네 전체에 떠들어대길 좋아했지.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을 강가에서 버틴 보람이 없다고 여겼다. 대안이 충분히 자랑을 즐기도록 놔둔 뒤 룩탄이 마지못해 불렀다. 이제 됐어요. 대안 형 우리 들어가요. 그제야 그는 사람들이 틈을 비켜준 사이로 빠져나와 룩탄에게로 달려와 멋쩍게 웃었다. 아, 맞다. 이거 내가 잡은 거 아니야. 룩탄이 잡은 거야. 뭐라고? 룩탄이 잡았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단번에 옮겨갔다. 튜네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우리 오라버니가 잡았어요. 엄청 힘들게 잡았답니다. 우리 집통에 더 예쁜 물고기도 있어요. 뭐라고? 또 있다고.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룩탄이 들고 있던 나무통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모두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통 안에는 붉은 불꽃처럼 빛나는 물고기 한 마리가 물속에서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너무 아름다워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세상에, 이런 물고기가 다 있어. 난생 처음 보는 붉은 물고기다. 이거 상당히 귀한 거 아니냐? 룩탄, 어디서 잡은 거냐? 이 물고기 종이 뭔지 아니? 질문이 쏟아졌고 룩탄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트렌 노인께 보여드리려고요. 그래. 트렌 노인께서는 박식하시니 분명 아실 거야. 마을에서 트렌 노인만큼 존경받는 사람은 없다. 여러 생명을 살린 적도 많고 늘 성을 오가며 견문도 넓었다. 시골에서는 넘볼 수 없는 지식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두 마리 물고기를 한참이나 구경하며 떠들썩하게 굴다가 흥미를 풀자 서서히 흩어졌다. 룩탄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먹자고 했지만 누가 봐도 그의 집은 가난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래서 모두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몇몇은 한 점 맛만 보려고 입을 열려다 다른 사람이 팔을 끌어당겼다. 창피한 줄 알아라. 고와 둘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달라고 할 게 뭐냐. 사람들이 모두 물러난 뒤 세 사람은 집 앞마당에 도착했다. 룩탄, 나 이만 가볼게. 대안이 물고기를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다. 잠깐만요. 대안 형 약속대로 대접해야죠. 뭐야, 그걸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 난 농담이었어. 내가 여기서 먹고 갔다가는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 안 돼요. 안 드시면 제가 약속을 어기는 게 돼요.
나도 못 먹고 가. 진짜 큰일 난다니까. 두 사람은 한참이나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룩탄이 부드럽게 말했다. 형도 알잖아요. 우리 집은 둘뿐이에요. 이렇게 큰 물고기 두 사람이서 어떻게 다 먹어요? 날도 더운데 오래 두면 상해요. 형이 조금 가져가면 저도 덜 부담이 되죠. 대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조금만 가져갈게. 그가 응하자 룩탄은 칼을 들고 대안과 함께 물고기를 손질했다. 역시 이름대로였다. 저프짓는 비늘이 갑옷처럼 단단해서 두 사람이 힘을 주어 쳐내야 겨우 벗겨졌다. 비늘을 벗기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냈다. 그는 불에만 남기고 간과 내장은 모두 버렸다. 집에 양념이 없어 내장을 요리하면 비린내가 나서 먹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질이 끝나자 룩탄은 큼지막한 살점 두 조각을 잘라 바나나 입에 싸서 대안의 손에 쥐어주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이 준다고. 두 조각만 해도 몇 근은 될 양이었다. 별거 아니에요. 저기 봐요. 아직도 저만큼 남았잖아요. 저랑 튜넨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는 억지로 대안의 손에 쑤셔 넣었다. 대안은 도마 위에 남은 어마어마한 양을 보고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마을에서 이렇게 물고기가 많아 곤란해하는 집도 너희 집뿐이겠다. 그 말에 룩탄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물고기는 밥이 아니죠. 쌀이 없으면 여전히 배고파요. 그리고 우리 노는 버려둔 지 오래라 지금은 씨를 뿌릴 수도 없고요. 맞아. 그게 제일 문제지. 대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룩탄네가 이번 모내기를 놓친 걸 알고 있었다. 다음 철까지 몇 달은 기다려야 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눈빛을 반짝였다. 이렇게 하자, 룩탄. 너 낚시 그렇게 잘하면? 물고기를 장터에 내다 파는 건 어때? 팔면 쌀을 살 수 있잖아. 물고기를 판다고. 룩탄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하지만 장터에 가려면 길목세를 내야 해서. 저한텐 돈이 없어요. 아니, 성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근처 큰 장터 말이야. 멀지 않은 곳에 있잖아. 장터. 룩탄이 눈을 깜빡였다. 저녁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눈동자 속에 희미한 빛이 번졌다. 어쩌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지도 몰랐다. 육청은 눈을 깜박이며 한동안 기억을 더듬었다. 점차 그는 장터에 대한 흐릿한 기억 조각들을 떠올렸다. 간단히 말해 그 장터란 사실 근처 몇 개의 큰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열던 교환장이었다. 성진까지는 거리가 멀고 성문세까지 내야 했기에 시골 사람들과 산촌 사람들은 웬만하면 성에 가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누가 처음 만든 건지 알 수 없지만 근래에 이르러서는 큰 장터가 하나 형성되어 닷새에 한 번 열리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물건을 사고 팔았다. 이 몸의 주인은 어릴 적 부모에게 이끌려 한 번 가본 적이 있으나 소년난이 태어난 뒤로는 동생을 보살피느라 다시는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장터의 기억도 세월 속에 흐려졌었다. 이제 대안이 그 이야기를 꺼내니 그제야 그는 어렴풋이 몇 가지 장면을 떠올렸다. 장터에서는 주변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산속 사람들도 내려와 물건을 사간다. 대안은 그렇게 말하며 네가 잡은 그 큰 물고기는 값만 너무 높게 부르지 않으면 반드시 사는 이가 있을 거라고 했다. 대안의 눈에 비친 육청의 집은 물고기를 다 먹지도 못해 오래 두면 상할 게 뻔했다. 그럴 바엔 장터에서 싸게라도 팔아 쌀을 사고 낚시 수고도 아끼는 편이 나았다. 육청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다음에 또 큰 고기를 잡으면 장터에 가져가 보겠다. 틀림없이 팔린다. 대안은 환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본 다른 사람들 고기는 아주 작았어. 오늘 내가 잡은 고기와는 비교도 안 돼. 육청은 피식 웃었다.
큰 고기가 언제나 있는 건 아니지. 괜찮아. 있든 없든 장터에 나설 거면 미리 나한테 말해. 장터도 나름 규칙이 있는데 잘못하면 남에게 휘둘릴 수도 있어. 알겠다. 가게 되면 반드시 먼저 말할게. 그럼 됐지? 난 이만 돌아가겠다. 대안이 떠난 뒤 육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껏 이 장터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성진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그 장터가야말로 가장 적절한 시작점일지도 모른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곁에서 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우리 언제 고기 먹어? 난이 배고파. 아, 금방 된다. 고기 손질만 끝내면 바로 끓여줄게. 육첨은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손을 놀렸다. 남은 고기를 토막내어 이따가 장로에게 가져갈 생각이었다. 그가 며칠 동안 혼수 상태였을 때 난을 보살펴준 사람은 바로 장로였다. 그 은혜를 그는 잊지 않았다. 고기를 나눈 뒤 육첨은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살가시를 바르고 얇게 썰었다. 그리고 토기 냄비를 올려 물을 끓이며 생선죽을 만들 준비를 했다. 남은 고기들은 대나무 꼬치에 꿰어 처마 아래에 걸고 말려두어 비축하려 했다. 길게 늘어선 생선들이 바람에 흔들리자 육첨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쇠소들 하나 구해야 한다. 향신료도 필요하고 소금도, 장도, 생강이나 마늘도 없으니 이 귀한 재료를 완전히 살리지 못하는 셈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칠 즈음 톡이 냄비 속 죽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그는 약간의 소금을 넣어 저은 뒤 얇게 썬 생선을 하나씩 넣었다. 흰살이 곱게 떠오르자마자 불을 꺼 작게 떠놓은 돼지 기름을 한 숟가락 넣으니 향긋한 생선죽이 완성되었다. 육청은 먼저 난에게 한 그릇을 떠 부채로 식힌 뒤 앞에 놓았다. 나나, 조금만 기다려. 아직 뜨겁다. 응, 난이 알아. 침을 꾹 참으면서도 나는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뜨끈한 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본 육청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목도 한 그릇 더 맛을 보았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다. 생선살은 부드럽고 향긋하며 자연스러운 단맛이 배어있고 돼지기름의 고소한 향이 은근하게 스며 믿기 어려울 만큼 훌륭한 맛이었다. 역시 좋은 재료는 가장 단순한 조리법으로도 최고가 된다. 소금과 고기기름만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맛있다니? 그가 본 은빛 광채의 생선답다. 단 한 숟가락만으로도 육청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충만해졌다. 오빠, 이제 난이 먹어도 돼. 그가 맛있게 먹는 걸 본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대에 찬 모습이었다. 육청은 죽을 만져보니 따뜻할 정도로 식어 있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먹어. 하지만 혀대지 않게 조심하고. 응, 난이 조심할게. 허락을 받자마자 나는 환하게 웃으며 오빠 흉내를 내어 죽을 불고 한 숟가락 떠먹었다. 입에 넣는 순간 나의 눈이 번쩍 빛났다. 오빠, 큰 고기죽 맛있어. 아침에 먹은 새우죽보다 더 맛있어. 말하면서도 나는 들떠 깡충거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육청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고기 잡느라 오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서 그래. 그 정도로 힘들었으니 맛있을 수밖에 없지. 오빠가 최고야. 나는 눈빛 가득 존경과 자랑을 담아 말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장로가 그랬어. 머리카락 예뻐지려면 잘 먹어야 한대. 응, 난이 많이 먹을게. 난이 예쁜 머리 되고 싶어. 나는 매우 진지한 얼굴로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 류청의 가슴은 조금 저릿해졌다. 엊그제 나는 마을 아이들에게 머리카락이 보기 싫다는 놀림을 받고 속상해서 돌아와 어떻게 하면 다른 애들처럼 예쁜 머리가 되냐고 물었었다. 그는 그 이유가 영양 부족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잘 먹고 몸을 키우면 자연히 머리도 고와진다고 달랬다. 그 뒤로 나는 매 끼니를 고스란히 먹어 죽 한 알도 남기지 않았다. 애초에 그들에겐 버릴 것이 없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두 남매는 등받이에 기대앉아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였다. 류청 또한 뜻밖이었다. 갑청의 고기가 이렇게 맛있고 부드러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자 그는 문득 생각했다. 갑청이 이 정도라면 눈에 붉은 빛이 스친 혈어링어는 맛이 얼마나 더 뛰어날까. 아쉽게도 그건 장로에게 드릴 선물로 정해둔 것이었기에 그는 조용히 침을 삼킬 뿐이었다. 잠시 쉬고 일어난 류청은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갑청의 목구멍 속 도로가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석청어의 목구멍에 있던 서걸은 대안이 있을 때는 루칭이 꺼내지 않았다. 그가 아끼거나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의 출처를 남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집안에 방해하는 이도 없으니 서걸을 꺼내기엔 가장 좋은 때였다. 그는 부엌으로 향했다. 거대한 물고기 머리가 나무 대야 안에 놓여 있었다. 루칭은 조심스레 머리뼈를 벌리고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서걸을 찾아냈다. 그런데 모습을 제대로 확인한 순간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전생에서 그는 40근이 넘는 대형어를 낚은 적이 있었고 그때도 서거 하나를 얻었다. 하지만 그때의 서걸은 밀랍처럼 말랑했고 씻고 말리고 갈고 다듬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비로소 그럴듯한 형태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손에 든 이 서걸은 달랐다. 막 꺼냈음에도 전혀 말랑하지 않고 이미 옥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다. 루칭은 작은 나무 숟가락으로 서걸을 조심스레 파내어 물에 씻고 닦아냈다. 등잔불 아래에 비춰보니 그는 감탄을 참지 못했다. 서걸은 지름 2치 남짓의 두께는 1치 정도. 조개 껍데기를 닮은 형태에 표면은 돌처럼 단단하면서도 옥처럼 매끄러웠다. 손에 쥐면 따스하면서 가벼워 쾌적한 감촉이 온전히 전해졌다. 전생에 그가 소중히 간직했던 서거와 비교하면 품질 자체가 전혀 다른 세계였다. 손끝으로 서거를 굴리는 순간 마음 깊은 곳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듯한 정신의 파동이 퍼져왔다. 착각이 아니다. 그의 시야 속에서 서거는 짙은 백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석청어 서거. 성숙한 석청어의 체내에서 완전체로 길러졌으며 이미 옥화 과정을 거쳤다. 옥화 등급의 석청어 서거는 몸에 지니면 정신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영혼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루칭은 서거를 손바닥 위에서 굴리며 더욱 매혹된 눈빛을 보였다. 이 정도면 다듬을 필요 없이 바로 착용해도 될 만큼 완벽했다. 그는 연장을 꺼내 서거의 야른 쪽의 작은 구멍을 조심스레 뚫었다. 석청어 서거는 단단하지만 진짜 옥만큼 단단하진 않았기에 조금만 힘을 들이자 깨끗한 원형 구멍이 뚫렸다. 이후 그는 남은 모시줄을 꼬아가는 끈을 만들고 서거를 꿰어 정성스럽게 매듭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정하면서도 정교한 목걸이 하나가 완성되었다. 루칭은 자신이 만든 일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마당을 향해 불렀다. 샤오넷. 이리 들어오렴. 오빠가 줄 게 있어. 오빠, 왜 불렀어요? 작은 발소리가 폴짝폴짝 울리며 소녀가 달려 들어왔다. 눈이 반짝였다. 오빠가 작은 선물을 만들었어. 너 주려고. 루칭은 손에 든 것을 내밀었다. 뭔데요? 이거야. 그가 살짝 끈을 풀자 서거가 허공에서 흔들리며 빛을 반짝였다. 와, 너무 예뻐요. 이게 뭐예요?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목걸이란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서거로 만들었어. 이걸 차고 자면 밤에 이불을 걷어차지 않을 거야.
루칭은 웃으며 몸을 굽혀 동생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헐겁지도 꽉 끼지도 않게 매듭을 맞춰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해두었다. 고마워요, 오빠. 샤오넨 진짜 좋아요. 소녀는 고개를 숙여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환하게 웃었다. 태어나 처음 가져보는 장신구이니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원래 반짝이는 돌멩이 하나에도 마음을 빼앗기는데 빛나는 서거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소녀는 계속 들여다보며 점점 더 애착을 보였다. 좋아한다니 다행이네. 잘 챙겨야 해. 잃어버리면 오빠도 그렇게 큰 물고기는 다시 못 잡을지도 몰라. 네. 샤오넨이 꼭 잘 지킬게요. 소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 어린 말투에 루칭은 미소를 지으며 소녀가 계속 놀게 두었다. 그는 부엌으로 돌아가 남은 거대한 물고기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두 남매는 정말 실컷 먹었다. 머리 절반은 숯불에 구워내고 나머지 절반은 탕으로 끓였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이 집 안가득 퍼졌다. 살이 너무 부드러워 두 사람은 젓가락을 놓지 못했다. 오빠, 큰 물고기 너무 맛있어요. 샤오네는 빵빵해진 배를 두드리며 작은 침대를 향해 하품을 했다. 그리고 곧 스르르 잠들었다. 샤오넨이 착하기만 하면 오빠가 앞으로 더 맛있는 걸 많이 해줄게. 루칭은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였다. 예전엔 샤오넨이 부모님과 함께 자던 방에서 매일 울곤 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루칭이 작은 침대를 자신의 방으로 옮겨준 뒤에야 소녀는 다시 편히 잠들기 시작했다. 네. 샤오넨. 착하게 있을게요. 소녀는 잠결에도 목걸이를 만지며 미소 지었다. 루칭은 살며시 이불 끝을 정리하고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잔잔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오늘 하루 샤오넨은 그와 함께 강가에 나갔고 낚싯대도 들고 바구니도 들며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지금 깊게 잠든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동생이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루칭은 자신의 침상에 누웠다. 그러나 샤오넨의 고른 숨결을 들으면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내일 트럴 노인을 찾아가는 일이 계속 맴돌았다. 트럴 노인의 말대로라면 내일부터는 침수를 받은 뒤 한 시즌 동안 약초를 배우게 된다. 약초를 배우는 건 문제가 없었다. 신비한 눈이 있으니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트럴 노인의 신뢰와 호감을 얻는가 하는 점이었다. 게다가 낮에 대안이 말했던 장터의 일도 생각해봐야 했다. 집의 양식은 거의 바닥났고 소금과 기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 뒤면 완전히 떨어질 것이다. 밭은 지금 파종기가 아니고 씨앗을 살 돈도 없으니 기대할 수도 없었다. 결국 장터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 하지만 그 장터가 어떤 곳인지, 규칙이 무엇인지, 대안의 말처럼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는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잠시 후 두 남매는 조용히 깊은 잠에 들었다. 집 밖에서는 서늘한 밤 공기에 별빛이 가득했다. 그 고요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살짝 담을 넘어 소리 없이 마당으로 내려앉았다. 그 차가운 시선은 처마 아래에 걸린 물고기들로 향했다. 그 밤 육청은 깊이 잠들어 꿈도 꾸지 않았고 처마 밖의 바람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소란 또한 평소처럼 새벽에 뒤척이지 않았고 남매 둘 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다. 사실 그는 너무 깊이 잤던 탓에 아침이 박자 소란이 흔들어 깨워야 했다. 눈을 비비며 여동생의 옷을 입혀주고 이를 닦게 하고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작은 뿔 모양으로 묶어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준비를 시작했다. 버드나무 가지로 이를 닦으면서도 시선은 방 안을 이리저리 훑었다. 잠시 뒤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고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급히 생선 말리던 대나무 장대로 다가간 그는 그대로 멈춰 섰다. 원래 생선 조각이 걸려 있어야 할 두 개의 대나무 고리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감히 그의 생선 2덩이를 훔쳐가다니 대체 어떤 배짱으로. 마을 사람인 그가 맨 처음 떠올린 의심이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말린 생선 2조각을 훔칠 정도로 궁색하지 않았다. 어제도 그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지만 모두 사양했었다. 그리고 정말 탐이 났다면 딱 2조각만 가져갈 리도 없다. 아예 통째로 가져가지 않았겠는가? 게다가 그는 눈치챘다. 대나무 고리 위에는 생선을 거칠게 잡아당긴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칼로 자른 흔적이 아니라 힘으로 뜯어간 자국이었다. 도둑 맞는 방식이 이토록 요란하다니 차라리 소리를 내 사람을 깨우려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안타깝게도 그는 어젯밤 너무 깊이 잠들어 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듣지 못했다. 육청은 주위를 세심하게 살폈다. 잠시 후 마당 담장에 작고 둥근 진흙 자국이 몇 점 찍혀 있는 걸 발견했다. 매화꽃 모양 같기도 했고 작은 구멍이 몇 개나 있는 특이한 흔적이었다. 바닥에도 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눈앞에서 희미한 흰빛이 번쩍였다. 작은 생물의 발자국으로 보이며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듯하다는 정보가 떠올랐다. 그는 곧 장면을 떠올렸다. 작고 재빠른 무언가가 담장을 타고 뛰어올라 생선 조각을 낚아채듯 세게 잡아당기고 다시 벽을 타고 도망가는 모습이었다. 설마 고양이인가?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잠깐, 이 세계에도 고양이가 있던가? 이곳으로 온 뒤 그는 마을에서 고양이를 본 적도 누군가 키운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도 없었다. 적어도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자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만약 마을 사람이 훔쳐갔다면? 그건 복잡한 문제가 되었겠지만 작은 야수라면 그리 큰 일은 아니다. 흔적을 보아하니 그 생물은 크지 않았다. 마을 뒤편이 산 기슭과 맞닿아 있으니 산짐승이 내려와 먹이를 찾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했다. 특히 밤에는 창문을 꼭 닫아야 한다. 만약 야수가 집 안으로 들어와 손안을 물기라도 한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그는 문득 무엇인가 떠오른 듯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다시 나온 그의 표정에는 선명한 안도감이 떠올랐다. 다행히 혈어링어는 부엌의 큰 나무 대야 속에 넣어 두었고 그 위에 판자와 돌까지 눌러 두었기에 어젯밤에 그것까지 도둑 맞지는 않았다. 이번 일로 졸음은 완전히 달아났다. 육청은 손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아침을 준비했다. 식사를 마친 뒤 남매는 혈어링어가 담긴 통을 들고 산허리 위에 사는 철로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조금 늦게 도착해야 철로가 아침 권법을 수련하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된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신비한 눈으로 베어버릴까 두려웠다. 철로가 남매를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생각하면 그에게 그런 배은망덕한 일을 할 수 없었다. 그의 계산은 정확했다. 반산의 작은 뜰에 도착했을 때 철로는 막 아침 권법을 마친 뒤 호흡을 정리하고 있었다. 철로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소나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갔다. 오, 소난이구나. 철로는 활짝 웃으며 몸을 낮춰 그녀를 안아 올렸다. 주름진 얼굴이 국화꽃처럼 환히 피어났다. 안녕하세요, 철로 어르신. 육청도 다가가 인사했다. 왔구나. 오늘은 왜 늦었느냐? 오빠가 늦잠 잤어요. 소나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깔깔 웃었다. 아침에 제가 깨웠다니까요? 육청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어제 오전 내내 물가에서 낚시하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요. 잠을 잘 자는 건 좋은 일이다. 너희 나이에는 충분한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철로는 남매의 얼굴빛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진 것을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철로 할아버지. 어제 오빠가 정말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어느 정도로 큰데? 철로가 웃었다. 저만큼 커요. 소나는 두 팔을 크게 벌려 보였다. 너만큼? 철로는 살짝 멍해졌다. 아이의 말대로라면 그것은 도저히 평범한 크기가 아니었다. 네. 그 물고기 안에 아주 예쁜 돌도 있었어요. 오빠가 그걸로 목걸이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이거요. 예쁘죠? 소난이 목에 걸린 장신구를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철로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다. 이건 혹시 청갑서거를 정화한 돌이 아닌가? 듣자마자 육청은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 물었다. 어르신, 이 돌을 아세요? 정말 모르는 게냐? 내 이 어제 생선을 손질하다가 목구멍에서 나와서 예뻐 보여 소난에게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하하, 큰 복을 얻은 거다. 철로는 부드럽게 웃으며 돌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그것은 분명 청가버다. 게다가 오랜 세월을 산 늙은 개체여야 이렇게 정화된 돌을 품을 수 있지? 그는 다시 돌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청갑서거가 정화 단계에 이르면 정신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 심지어 약재로도 귀한 물건이지. 가루로 빻아 물에 타서 아이에게 먹이면 겁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다 철로는 다시 물었다. 그래서 그 물고기는 도대체 어디서 잡은 거냐? 마을 뒤 시냇가 바로 그 근처예요. 어제 소난이랑 낚시하러 갔다가 우연히 잡은 거예요. 육청이 대답했다. 마을 뒤 시냇가에 그렇게 오래 산 청가버가 살다니. 철로는 놀란 듯 중얼거렸다. 그 시냇물은 깊지도 넓지도 않은데 그런 큰 청가버가 있었다는 건 드문 일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주변 마을들 중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잇는 이가 없었던 게 떠올랐다. 아마 그래서 그 물고기가 지금까지 무사히 자랐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 청가버가 분명 작은 크기는 아니었을 텐데 그걸 내가 잡았단 말이냐. 철로는 육청의 마른 몸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다 저번에 어르신이 주신 그 줄 덕분이에요. 육청은 겸손하게 말했다. 그 줄이 정말 튼튼해서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런 큰 놈은 절대 끌어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하, 쓰임새가 있다니 다행이지. 나한테 있어 봐야 썩혀 둘 뿐이었다. 철로는 가볍게 손을 내저었다. 그러다 육청이 들고 온 나무통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런데 내가 든 통은 왜 이리 무거운 거냐? 육청이 통 위에 잎을 덮어 두었기에 철로는 그 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 입은 물고기가 놀라지 않도록 덮어둔 것이었다. 안에 어르신께 드릴 게 있어요? 육청이 말하며 통 위의 잎들을 벗기기 시작했다. 어제 소난이랑 큰 물고기 2마리를 잡았어요. 더 큰 청가버는 저희가 먹었고 조금 작은 건 어르신께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요. 맞아요, 어르신. 그 물고기 진짜 예뻐요. 마을 사람들도 종류를 못 알아봤다니까요. 소난이 빠르게 덧붙였다. 그 정도면 내가 직접 봐야겠구나. 철로는 기대에 찬 얼굴로 말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육청이 마지막 잎을 꺾고 통을 내밀었다. 철로는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다. 붉은 불꽃처럼 빛나는 물결 속에서 한 마리가 유영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그는 순간 멍해졌고 곧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건 혹시 혈어링어가 아니더냐? 그가 숨을 내쉬듯 말했다. 육청은 속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그대로 놀란 척했다. 어르신, 이 물고기를 아세요? 철로는 손안을 내려놓고 몸을 숙여 통 속을 자세히 살폈다. 오래 들여다본 뒤 그는 단정했다.
틀림없다. 혈어링어가 맞다.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네가 이런 이어까지 낚을 수 있다니. 이어가 뭐예요? 소난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하하, 그럼 설명해 줄게. 철로는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혈어링어는 이어의 한 종류란다. 이 세계에서 이어라 불리는 물고기는 각기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특히 이 녀석은 고기로 유명하다. 전해지기를 그 맛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서 한번 먹으면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귀족들은 이것을 천하 10대 진미 중 하나라 부른다. 천하 10대 진미 중 하나요. 이번엔 육청이 진심으로 놀랐다. 이 물고기가 보통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귀한 것일 줄은 몰랐다. 정말로 극품이라는 말이 어울렸다. 그 붉은 큰 물고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소난이 입을 벌리고 물었다. 그럼 어르신은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럼, 먹어봤지. 철로는 회상하듯 미소를 지었다. 옛날에 어느 귀인의 연회에서 맛본 적이 있는데 그 맛이란. 그는 말을 잇지 않고 눈을 가늘게 감으며 다시 그 풍미를 떠올리듯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소나는 말로 표현 안 되는 맛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딱 맞네요. 육청이 말했다. 이 혈어링어는 어르신께 드리기 딱 좋잖아요. 안 된다. 철로는 정신을 차린 듯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이 한 마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니? 육청은 고개를 저었다. 100냥이다. 철로는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육청이 멍해지자 철로는 덧붙였다. 이렇게 신선하고 훼손되지 않은 혈어링어라면? 성읍에 가져가면 최소 100냥은 받을 수 있다. 100냥이라고요? 육청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 세계에서 은양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은 한 냥이면 세 식구가 한 달은 살 수 있고 가장 부유했던 시절조차 육시 집안에 10냥이 있었던 적도 없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가 100냥의 가치라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더구나 이것은 아직 붉은 빛이 희미하게 섞인 단계일 뿐이었다. 만약 붉은 빛이 순수하게 빛나는 진정한 성화 단계의 정화잉어라면 그 가치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 철로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세상은 정말 넓다, 육청아. 귀족들의 소비는 상인도 따라가지 못하고 평민은 상상조차 못한다. 그들의 연회가 얼마나 드는지 아니? 육청은 고개를 저었다. 적어도 1000냥은 든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면 아예 한도가 없다. 혈어링어는 그 중에서도 극히 귀한 진미니 그들에게는 100냥쯤 내고 짧은 시간 즐기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다. 육청은 입을 살짝 벌렸다. 반은 연기였지만 반은 실제로 귀족들의 사치를 듣고 크게 놀란 것이었다. 세상 어디나 똑같았다. 부자들의 씀씀이는 항상 보통 사람을 놀라게 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냐? 철로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놈을 던졌다. 아직도 이 물고기를 나에게 주고 싶으냐? 루청은 잠시 정신을 가다듬은 뒤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드려야 합니다. 전노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비하면 100냥이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전노께서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고 혈어러를 낚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아. 전노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을 멈춘 뒤 그는 루청을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 물고기는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런 값비싼 것을 내가 먹어버리면 그게 더 큰 낭비지. 하지만 전노? 루청이 말을 이으려 하자 전노가 손을 내저었다. 됐구나. 그냥 이렇게 하자. 물고기는 내가 맡아 두겠다. 며칠 안에 성진으로 가져가 팔아오마.
그 은전은 모두 내게 돌려줄 테니 생활에 보태거라. 루청은 입을 열었다가 결국 고집을 누르고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친구와 약재 비용은 먼저 제하고 남은 은전만 주십시오. 알겠다. 전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번 그가 지어준 처방 하나에 들어간 약재값이 혀러러 못지않게 비쌌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자존심이 강하다. 사실을 알면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나올 것이 뻔했다. 전노는 다시 나무통 속의 혀러러를 내려다보며 살짝 미간을 좁혔다. 아쉬운 것은 이 물고기가 품질은 훌륭하나 크기가 조금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이래서는 값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왜요? 물고기는 큰 게 더 좋지 않나요? 티아오냥이 고개를 갸웃했다. 보통은 그렇지, 전노가 설명했다. 하지만 혀러러는 예외다. 이 물고기의 진가는 살에 연하고 부드러운 맛에 있다. 무게가 2근쯤일 때가 가장 맛이 좋지. 그 이상 커지면 살이 조금씩 질겨지게 되고 자연히 값어치도 떨어진다. 루청은 금세 납득했다. 전생의 바닷물고기와 다를 바 없었다. 크다고 해서 비싼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오히려 극품일 때도 있었다. 어찌 되었든 전노께서 도와주셔야 팔 수 있습니다. 루청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스스로 성진에 가서 물고기를 팔 수 없었다. 더구나 이런 희귀한 이어를 들고 다니다가는 값을 받기도 전에 누군가의 눈에 띌 위험이 있었다. 귀한 것을 거래하려면 전노처럼 신분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 했다. 그건 그렇고, 전노가 물었다. 혀러러는 원래 보기 힘든 물고기다. 성격도 고독해 잘 잡히지도 않지. 내가 어떻게 그걸 낚은 것이냐? 아마 운이 좋았던 듯합니다. 루청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갑가버를 잡은 뒤 조금 더 낚싯줄을 들이웠는데 뜻밖에도 이 혀러러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미묘하게 일렁였다. 전노조차 혈액이라는 과일을 미끼로 삼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다. 다행히 이 비밀만큼은 아직 안전하다. 그렇다면 하늘이 너희 남매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내린 것이겠지. 전노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루청의 병세가 갑자기 호전된 일까지 떠올리며 아마도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그는 혀러러를 집안의 물단지에 풀어넣고는 루청을 데리고 침구를 놓으러 갔다. 이번에는 침을 빼낸 뒤 루청이 잠든 시간은 길지 않았다. 눈을 뜨자 전노는 뜰에서 티아오냥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돌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구마떡이 몇 조각 놓여 있었다. 깨었느냐? 나와서 조금 먹거라. 루청이 나서자 전노는 접시를 그의 앞으로 밀어두었다. 이번에는 사양하지 않고 하나 집어 천천히 먹었다. 전노는 그의 얼굴빛을 살피곤 고개를 끄덕였다. 좋구나. 내가 하라는 대로 며칠 동안 끼니를 거르지 않은 모양이다. 네, 요즘 우리 오빠가 너무 맛있게 요리를 해요. 맨날 생선이랑 죽도 있고요. 티아오냥이 자랑하듯 말했다. 하하, 보면 안다. 전노는 그저 다정하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의술가의 눈으로 보니 두 남매 모두 이전보다 훨씬 혈색이 좋아지고 있었다. 몇 조각 더 먹은 뒤 전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내가 말했지. 이번 친구가 끝나면 한 시즌 동안 약초를 배우게 하마. 기억하고 있느냐? 루청,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허리를 곧게 펴고 정중히 답했다. 그럼 지금도 계속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당연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약을 배우는 마음을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습니다. 잘됐다. 전노가 웃었다. 내가 혀러러를 잡고 큰 은전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혹여 약하게 길을 그만둘까 걱정했느냐만 기우였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루청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저는 생계를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영초의 기묘한 효능이 궁금하고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알고 싶어서 배우는 것입니다. 훌륭하구나. 따라오너라. 전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루청도 곧 뒤를 따랐다. 잠시 후 전노는 책 한 권을 꺼내 그의 손에 올려두었다. 이것이 백초경이다. 온갖 약초의 이름과 모양, 자라는 성질이 기록돼 있다. 마당에 널어 둔 약재들과 대조하며 익혀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으면 된다. 루청은 잠시 멍해졌다. 전노, 지난번에는 약초를 말리는 일을 도우면서 배우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귀한 책까지 주시다니? 이 세계에서 책은 곧 보물이었다. 종이는 비싸고 먹도 비쌌다. 전생에 그의 할아버지도 난리를 피해 도망칠 때 몇 권의 책만 겨우 들고 나왔으나 끝내 잃어버려 평생 안으로 남겼었다. 가난이 이어지며 종이와 먹을 다시 마련할 수 없었고 루청이 배운 글자도 겨우 기본에 그쳤다. 기쁘지 않느냐? 전노가 물었다. 기쁩니다. 루청은 급히 대답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 됐다. 어서 공부해라. 전노가 이미 말한 이상 더 사양할 수 없었다. 루청은 백초경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티아오냥에게 일러둔 뒤 조용한 곳을 찾아 앉아 책을 펼쳤다. 몇 장 넘기자 그는 이마를 찌푸렸다. 책 속의 약초 이름은 생소하고 글씨는 고풍스러우며 난해했다. 이 몸은 그를 잘 알지 못했고 전생의 기억이 있다 해도 이 세 개의 글자는 전혀 달라 알아보지 못하는 글자가 많았다. 이대로라면 언제 다 익힐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전생에서도 그저 열심히 해서 중급대학에 진학한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 백초경을 빠르게 익히려면 옛날 입시 공부 못지않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 기운을 북돋우며 계속 읽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책장이 은은한 백광을 내뿜었다.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출렁이며 눈앞으로 떠올랐다. 백초경. 수많은 영초의 지식을 기록한 책. 모든 내용을 숙지하면 천하의 약초를 대략 파악할 수 있음. 다운받으시겠습니까? 앞에 두 줄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줄을 본 순간 루청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루오창의 눈앞에 글귀가 떠올랐다. 지금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그는 잠시 굳어섰다가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이 기이한 눈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뜻밖의 일을 일으키곤 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는 백초경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치 베개만 놓으면 잠에 빠지는 것처럼 기회가 스스로 찾아온 셈이었다. 루오창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선택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중 현재 진행도 1%. 기다렸지만 게이지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루오창은 미간을 좁혔다가 책을 처음부터 다시 펼쳐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역시나 그가 한 장 넘길 때마다 글귀가 따라 변했다. 1%, 2%, 3%, 98%, 99%, 100%. 백초경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가 마지막 장을 넘기자 최종 문구가 떠올랐다. 루오창은 곧바로 학습을 선택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정보의 홍수가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빛의 소나기가 쏟아지듯 백초경의 모든 글과 형상과 약성들이 그의 기억 속에 새겨져 갔다. 바깥에서 보기에 그는 그저 책을 들고 멍하니 앉아있는 듯 보였으나 실은 머릿속에서 지식의 파도가 사납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루오창은 서서히 정신을 가다듬고 눈빛을 번뜩이며 중얼거렸다. 약도의 길은 실로 끝이 없구나. 이제 그는 백초경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외워 이름과 모양, 약성까지 손바닥 보듯 익혀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이었다. 앞으로는 실제 초목을 보며 대조해야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지 이 학습 과정만으로도 그는 의도의 오묘함을 절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책 속에 적힌 영초만도 수백 가지인데 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 초목들은 수많은 처방으로 변화해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 정말로 신묘했다. 호기심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래서 이미 전부 외웠음에도 노호창은 다시 책장을 넘기며 방금 흡수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다. 집 안에서는 진로가 그를 부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보이지 않자 그는 마당으로 나왔다. 그때 그는 노호창이 백초경을 집중해서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저 멀리에서는 소녀 소연이 나비를 쫓으며 놀고 있어 오빠를 방해하지 않고 있었다. 진로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노호창의 약학 공부에 대한 열의가 허언이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붙들고 한참이나 몰입할 리가 없었다. 다만 백초경은 그리 쉬운 책이 아니다. 그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려다가 갑자기 바깥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진로 의원 계십니까? 진로 의원. 여기, 나다. 놀라서 급히 내려가는 진로. 노호창도 깜짝 놀라 책을 아는 채 재빨리 일어섰다. 곧이어 몇몇 마을 사람들이 한 남자를 들쳐업고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진로의 지시에 따라 부상자를 마당 한가운데에 눕혔다. 노호창은 즉시 알아보았다. 마을 사람 노조, 자신이 부를 때는 조숙이었다. 지금 조숙은 전신이 흠뻑 젖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으며 배는 심하게 부풀어 이미 깊은 혼절 상태였다. 비켜라 내가 본다. 진로가 손을 내젓자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사람들 사이로 물러난 이들 중 하나가 노호창 쪽으로 우뚝 물러났고 그는 조심스레 어깨를 툭 건드렸다. 대한 형. 그는 놀라 돌아보다가 노호창을 보고 의아해했다. 노호창 내가 왜 여기 있어? 지금은 그걸 말할 때가 아니에요. 조숙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강에서 넘어졌다. 우리가 마침 달려가지 않았으면 물살에 떠밀려 갔을 거야. 대안이 답했다. 강에 떨어졌다니 모두 함께 낚시하던 곳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혼자 다른 데 가서 낚았다더라. 어디 말입니까? 대안은 잠시 머뭇거리다 주변을 살핀 뒤 작게 속삭였다. 아마 네가 어제 고기 잡던 그 자리쯤일 거야. 노호창은 말없이 잠시 생각한 뒤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곳은 내가 이미 평탄하게 정리해 두었는데 왜 떨어진 거지? 잘 모르겠다. 우린 그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뿐이야. 갔을 때는 이미 물살에 꽤 멀리 떠밀려 있었고 정말 간신히 건졌지. 대안은 문득 떠오른 듯 말했다. 맞다. 끌어올릴 때도 손에 낚싯대를 꽉 쥐고 있었는데 줄이 몽땅 끊어져 있었어. 노호창은 잠자코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희미한 추측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다시 물었다. 조숙은 수영을 못합니까? 못해. 할 줄 알았으면 왜 거의 익사하겠어. 게다가 그쪽 물살은 새지도 않아. 노호창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영도 못하면서 혼자 낚시하러 가고 게다가 물에 들어가 고기를 당기려 하다니 정말 목숨을 걸고 다니는 셈이었다. 오랜 낚시 경험으로 그는 이미 대강의 원인을 짐작했지만 확인은 조숙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가능했다. 마당을 바라보니 진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대강의 사정을 들은 듯 조숙의 입을 열어 막힌 것이 없는지 살피고 가슴과 배에 손을 얹어 맥을 짚었다. 이윽고 그는 손바닥으로 가볍게 누르더니 곧바로 조숙의 입에서 탁하고 흐린 물이 한 차례 쏟아져 나왔다. 한 번 더 누르자. 또 한 덩어리의 물이 쏟아졌다. 누를 때마다 한 번의 물. 7, 8차례 지나자 물기 또한 적어졌고 열몇 번이 넘어가자 조숙은 몇 차례 기침을 하더니 서서히 눈을 떴다. 정신 차렸다. 정신 차렸어. 조숙이 살아났다. 진로 의원의 의술은 정말 뛰어나구나.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감탄했다. 데려올 때만 해도 그의 가슴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모두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진로는 몇 번의 손놀림으로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냈다. 조숙은 한참 기침한 뒤 조금씩 정신을 차리며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